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가을 하늘이 한층 높고요. 상쾌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도 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실 땐 긴 소매옷 하나 정도는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빨라지는 미국의 긴축이다. 내년엔 금리도 인상이다. 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 두 줄로 설명이 돼 있어요. 미국 연중, 우리로 치면은 중앙은행입니다. 테이퍼링 곧 시작해 내년 중반에 마무리. 테이퍼링, 좀 용어가 어렵죠? 한마디로 대출도 줄이고 돈을 좀 줄어들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파산설 돌던 중국 헝다그룹. 일단 1차 고비 넘겼습니다. 이자를 일단 냈거든요. 그러나 이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죠. 이런 가운데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던 헝다그룹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코로나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연휴 지나자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2,000명대. 어제 밤 기준으로 2,200명 넘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 9시가 조금 넘으면 발표가 되는데요. 사상 최다 확진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시간대 집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시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군요.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했고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고 검찰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자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요, 국정조사 요구안도 특검과 함께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 여당은 이거 불필요한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당연하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과 반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수장인데 미국에 가서 중국을 두둔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 견제 연대행, 지금 미국이 이 연대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냉전시대 사고다 비판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 종정선언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락 두절. 연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두절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지금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핵심 인물들로 꼽히는 분들, 언론에서 접촉을 해봤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아니면 해외로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검찰 쪽에서 연락을 할 경우에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언론들은 접촉이 안 된다. 이런 보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짬뽕 공약.
공약인데 짬뽕이 붙은 거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약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TV 방송 토론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그 토론에서 그 공약 제 거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대로면 계속 오른다. 이게 주가나 뭐 이런 게 오르면 좋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가, 그중에서도 전기값입니다. 이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우려가 현실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이게 추석 연휴 동안 뭔가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도 사상 최다 확진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추석 연휴 동안도 그렇고 추석 연휴 끝나고도요. 정치권에서 이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장동 의혹 그리고 그 의혹 속의 인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키맨 유동규 연락 두절이다. 일단 연락이 안 된다. 언론에서 접촉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 측 이 인물 캠프와는 무관하다. 그동안 캠프 뭐 일을 돕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관하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거 잠적했네. 이거 이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로 이 인물이 누구인지 좀 설명이 돼 있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를 맡았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역할인가? 여기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주주 구성 그리고 배당금 수익 구조 등 사업 전반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깊숙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물이 연락이 안 된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인물들이 한 명씩 추가가 되고 있죠, 지금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고문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요 중간 제목 볼게요. 이 보도가 어제 하루 종일 좀 회자가 됐거든요. 그러자 설명을 내놨는데 이 김수남 전 총장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아무튼 근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름이 또 알려졌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옆에 큰 제목 보겠습니다. 위로 갑니다. 지금 보면 천화동인이라고 회사가 있죠. 화천대유에 어떻게 보면 뭐 자회사격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부터 뭐 여러 6호까지 있어요. 근데 그 천화동인 4호, 이 4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지우고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간 거예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이 인물은 지분 1.74%를 갖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앞서서도 인물이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연락이 안 된다. 또 다른 인물은 지금 해외로 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얘기도 있네요.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고문료, 뭐 이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변협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안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어제 뭐 입장을 냈는데 이건 정식 뭐 변호사로서의 고문 이게 아니다. 뭐 다른 역할이었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아무튼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연락이 안 되고 해외로 가고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야당에서는 뭐 특검 요구도 하고 국정조사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요.
정의당에서도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 그 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은 구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 이익을 민간을 통해 독점하려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꿔낸 기념비적 사건인데 어기우기, 그다음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 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정의당은 사실 국회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요, 역할이 좀 있고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어떤 이렇게 신호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의당에서까지 좀 굉장히 강한 입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대선 유력한 후보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부담도 굉장히 상당하겠지만 저는 오늘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걸 나타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 지표로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 대장동 관련해 갖고 대응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투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저질 정치 아니면 뭐 부안해동 뭐 입에 담지 못할 수 있는 굉장한 말들을 굉장히 강하게 반박과 해명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죠. 그것도 추석 연휴에 직접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 건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금 한창 막바지 가고 있는 경선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선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특히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데스노트. 그러니까 그동안 늘 사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다소 때로는 심판자 역할을 좀 했던 그 정의당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데스노트를 사실은 쓴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심상정 의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무슨 형태의 수사라도 라고 나오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런 야권의 공격, 그다음에 야권 대권 주자의 공격에 대해서 저질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공세다. 그리고 나는 어떤 형태든 수사를 받겠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특검 안 한다. 국정조사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 받아서 국민적 의혹을 다 해소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내부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로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정의당으로부터 오는 공격의 삼각 파도에 쌓여 있어서 이 건을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큰 길 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외형적으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그리고 뭐 여당에서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칫 잘못 따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뭐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 주셨어요. 배지원 교수님. 그런데요, 여당 또 일각에서는 사뭇 다른 전망 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 지금 이 구도가 결국 보면 이재명 대 여야의 다른 후보로 딱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으로서 상수가 확고히 되고 다른 후보하고 뭔가 맞서는 모양인데 이 자체가 그렇게 불리할 것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되겠는데요. 아무런 이제 비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가만뒀으면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100% 독식했을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예. 지금 이제 공영 개발로 함으로 인해서 5,500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환원했다. 플러스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불법이나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예. 따라서 이재명 지사 대 다른 후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기본소득처럼 굉장히 쟁점화되지만은 결국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지가 더 굳건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당장 현실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문매를 맞으면서 예.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되는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예.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해서 예. 공교롭게도 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 돈을 받았던 사람, 연루가 됐던 사람은 다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과거의 보수 성향의 그런 사람들만 연루가 그러니까 됐단 뭐 말이에요. 고문료, 자문료 이런 형태로 뭔가를 받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자녀가 취업을 했다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 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근들도 여기에 연루가 됐다면은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예. 굉장히 탄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분수령인데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수사가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다. 지금 뭔가 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으니 좀 봐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위기일 수도 있고 큰 기회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조간 신문들 두 가지 기사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두 가지 기사가 났어요. 새로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자문사가 익명 개인에게 400억을 빌려 자금을 댔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화천대유와 또 어떤 관계되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돈을 조달을 했어요. 그런데 익명입니다. 그 개인. 돈을 누가 댔는지. 규모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익명의 이른바 전주가 등장을 한 겁니다. 큰돈 조달 전주가 누구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복잡한데요. 화천대유가 이제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이번에 그 성남의뜰 뭐 SPC라고 불리죠. 거기에 지분을 갖고 참여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어떤 투자 자문사가 있는데 여기가 돈을 조달했어요. 근데 그 돈을 댄 인물이 지금은 익명으로 돼 있답니다. 공개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400억 정도가 왔다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 익명의 인물을 어떤 이게 문서에 근거해서 개인 3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3이라고 표시가 돼 있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수백억 투자한 개인 3.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감사 보고서에 나온 개인 투자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관심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금융 전문가 설명이 있죠. 개인 자금고리 차입의 익명 처리 이거 이례적이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 밑줄도 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개인 명의의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 실소유자가 과연 누굴까?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뭐냐면 서류상으로는.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투자 뭐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근데 익명 투자가 보통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자체는 리스크가 워낙 큰 사업 개발이기 때문에 예. 보통 투자자문사가 이렇게 개인을 통해서
돈을 차입하고 집어넣는 경우는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 초기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증권사라든지 예. 저축은행에서 감사나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과연 수익이 일정하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많은 수익을 거두지만 안 될 경우 너무나 많은 돈을 예.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철저하게 따져본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느냐? 예.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덜했다라는 보증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혹시 또 수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었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금 2017년까지 거쳐서 400억 원까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가 지금 457억 원까지가 이제 개인 차입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예. 이제 키넨 파트너스라는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건데 개인의 예. 돈이 이렇게 개인의 돈이 들어온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천화동인 4호라는 그 개인 신탁으로 그러니까 지분 참여로 이게 전환이 된 거죠. 처음엔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이 투자 명목으로 바뀌어서 그 투자가 결국에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해하기 힘든 비상시적인 고소득으로 이게 돌아갔다는 거. 그러면은 먼저는 이 정보가 과연 확실한 정보였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될 부분들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제일 명확한 가정은 예.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 정보를 화천동인 대표나 관계자들과 흘려서 어떤 이득을 편취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가의 정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황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예. 예전부터 이 대장동, 성남, 남판교라는 지역의 개발 이익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짬짬이가 되어서 내부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소명하고 있거나 공격하는 예. 부분, 그 국민의힘 게이트란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소명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제는 어떤 유감 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예. 과연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었고 했던 부분이 이례적으로 개인에게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 견제하거나 이 캡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민간 개발의 이익이 제한점을 두지 못했을지에 대한 예. 고려가 없었다라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 정확한 소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뭔가 익명으로서 투자가 된 거잖아요. 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누군지 모르는 누구의 돈이.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겠죠, 지금.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오후에 아침에 나온 신문 중에서 두 기사 소개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익명, 아까는 뭐 개인삼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이런 건데 이런 내용으로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도 또 많이 오늘 정치권이 얘기를 좀 할 것 같네요. 다음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여당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야당이 뭔가 의도를 갖고 압박을 하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건 함께 가야 된다.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소죠. 그런데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그럼 이게 이 공동 대응 호소에 호응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가겠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뭐 이런 움직임입니다. 좀 더 보죠. 이재명 지사 뭐 공개 일정 없이 대응책 마련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김두관 역시 지금 대선 경쟁 벌이고 있죠. 이재명 지사 제안에 호응했다.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오히려 압박을 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약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장동 사업 불공정, 민간 개발 이익 최대 50% 환수. 뭐 이런 법안 공약을 합니다. 약간 다르죠? 요 위아래 제목에서 설명하는 분위기가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 목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한 팀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돈 한 푼이라도 받았거나 또는 등장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공동 대응합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곁들였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안해동. 그러면서 벌어진 거다. 만들어내고 나발 불고 부안해동해서 이게 생긴 거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당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인 것 같죠? 뭐 법안 낸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은 지지율 기사가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장동에 발목 잡힌 이재명 아닌가? 대세론 흔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일경제 MBN 의뢰로요. RN서치가 추석 연휴 동안 한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민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제 지지율 조사가 된 거죠. 후보들 간에. 여기 보면 추석 연휴 동안 한 지지율 조사 보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요. 그런데 이낙연 지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앞선 조사 8월, 9월 조사, 9월 한 2주 전 조사 그 앞선 또 조사가 있는데 그때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꽤. 좁혀진 거죠. 흐름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2주 전에 비해서 약간 내려갔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혹시 대장동 의혹 이 사안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 네. 확실히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프의 추세선이 참 중요한데 예. 보통 지금까지의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예. 상당히 이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뭐냐면 양 후보 간의 예.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평행선처럼 유지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격차는 벌려진 예.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9월 7일에서 8일까지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자그마치 13.7%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6.5 대 22.8. 그런데 예.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21일에서 22일 한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34.5 대 30.8. 30.8, 즉 한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냐면 자그마치 10%포인트나 좁혀졌어요. 예.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냐? 지금 쭉 보면 사실 이낙연 후보의 이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이야기했다든지 또는 정책적인 어떤 그 새로운 게 나왔다든지 이런 요인은 많이 안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의 마이너스 요인은 아주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1일부터 22일 이게 어떤 날이냐면 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적 집단화, 즉 가족들이나 혹은 친지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정치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예. 명절 때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어쨌든 크게 출렁거린다. 이 외적 요인이 출렁거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요. 추석 연휴 기간이죠.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진행이 됐어요. 지금 차이를 보면은 4%포인트 차이가 나죠. 좁혀졌습니다. 많이. 그 전조사 비에는 많이 좁혀진 상황인 거죠. 배종희 교수님. 네. 주말 호남 순회 경선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전북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권리당원도 참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거 원팀으로 가서 이거 공동 대응해야 한다. 야당의 대응 이거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뭐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낙연 대표가 호남 경선에서 뭔가를 보여주게 된다면 공동 대응에 이탈해서 또 대장동을 강하게 압박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이도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는 상당 부분 약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역전도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이라는 굉장히 폭발성이 높은 이슈가 함께 터졌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했고 또 정세균 후보가 중도 포기한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까지 터지면서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 지사와 한 10%포인트 정도로 졌어요. 호남에서도.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이런 양상이 굉장히 이낙연 후보가 추세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백중세 또는 소폭으로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호남 순회 경선 전망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순회 경선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이제 경선 지역이 예. 부울경 그리고 제주 그리고 수도권 올라와서 1차, 2차 선거인단 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대장동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소폭이라도 역전할 경우에는 차례차례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는 대세론 통해서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1차 과반 투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든 이 불씨를 확실하게 좀 진화하기 위해서 예. 지금 현재 물타기를 하고 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국면에서 지금 대장동 의혹 국면으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저질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예. 따라서 국민의힘의 논리에 이낙연 주자도 부안해당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전선해서 대응하자. 예. 이런 이제 공동 대응 프레임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추미애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도 동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다 보니까 3인 대 1인에 예. 고립되는 양상. 그러면서 또 이낙연 주자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프레임을 조심하면서도 예. 이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서 이재명 후보는 뭔가 불안한 후보다. 예. 내가 안전한 후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지금 화천대유 방지법이라는 이제 이 또 공약을 예.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 프레임을 조심하면서도 예. 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계속할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 전선 예.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격돌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조사가 이제 계속 나오겠죠? 뭐 추석 연휴 그 이후에도 계속 하니까요 지금요. 일단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요. 관련 기사가 좀 더 있는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뭐 설계자로 좀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논란이 됐어요. 그동안 이재명 불로소득 안 된다. 그 부동산 뭐 불로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측근인 이한주 부동산을 10개 넘게 소유하고 있더라. 뭐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뭐 투기 아니냐인데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부동산 소유 개수가 많아요.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캠프에서 맡고 있던 정책본부장 뭐 이거 자리를 뭐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 자체가. 다음은요.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만평 좀 봐주세요. 이게 뭐죠? 무슨 인형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응용을 한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여기 뭐 인형으로 보이는 이게 뭐죠?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형으로 보이는 물건이 뭐 대선 게임이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동 의혹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보는 뒤에는 누군가 있어요. 이 인형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근데 인형 눈에 안 보이는 누구, 여기 앞까지 왔네요.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써 있어요. 바짝 엎드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황이 이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배재원 교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 이 의혹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 묻힌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박정하 전 대변인. 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이슈화를 시키는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특검 국조 이거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거 여당이 합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계속 요구하는 거 보니까 대선까지 이 이슈를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 공세 내지는 국민의힘이 뭐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이 건 자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그 전에 봤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이라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했던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 고리가 사실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은 건이에요. 그리고 뭐 제보자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하셨던 몇몇 말들 때문에 이게 어정쩡하게 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올 텐데 국민의 가슴속에 확 닿지는 못하는 거지만 지금 대장동 관련해 갖고는 가슴을 확 후벼 파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이 야당이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그동안 보여줬던 집권 여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고 그다음에 이 고비를 진짜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밝혀주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성남시 의회에서 몇 년 동안 계약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내놓고 있고 뭐 수사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협조한다고 하고 그다음 내용 없이 가면 저는 끝내 발목을 잡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경찰도 올 봄부터 수상한 자금이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아직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과거 우리 드루킹 특검에서 본 것처럼 결국에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못 믿고 특검으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바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사를 다 받는 게 옳지 않나. 그냥 단순히 프레임 전쟁으로 프레임 싸움으로 해서 이 건을 어떻게 정치적 공세나 정치적 공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크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안이 이제 평소에 불거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여야 간에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2차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가 됐죠.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홍준표, 윤석열 공약 베껴서 섞은 짬뽕이다. 짬뽕 공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뭐 공약 특허라도 있나? 이렇게 됩니다. 반응이죠. 그러니까 아니 공약을 많이 발표한 걸 보니까 누구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좀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어제 틀리고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카피 닌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마다 아니 그 공약 제 거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제 것도 갖다 쓰세요. 그리고 뭐 많은 것 중에 하나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런 반박이었죠. 주홍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좀 허약성이 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공약이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공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어저께 토론을 지켜봤는데 이건 공약의 좀 어떤 공유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정말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부분이 조금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고민 없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전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셨어요. 국익 우선주의라는 말이 꼭 한 사람이 쓰는 말이냐. 근데 국익 우선주의라는 거는 그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이 녹여 있을 수 있는 되게 신중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익이냐, 나는 어떤 국익을 추구하겠느냐, 이념, 보수적인 것이냐, 예. 진보적이냐 그런 것들이 다 갈려지는 상당히 중요한 워딩인데 뭐 그 말 좀 내가 썼다고 해서 약간 그런 태도로 저는 들려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긴 쓸 수 있지만 단순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 배경이 깊게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계속 고민해왔던 철학적 배경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조금 저는 부끄럽게 느낀 거는 그 유승민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 군 가산점.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 예. 공무자의 그 가산점 그 수치까지 똑같았다는 부분은 과연 캠프에서 이게 필터링이 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캠프와 내가 충분히 숙고한 거다.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 후보의 공약과 그게 차별성도 없이 그렇게 가져왔느냐. 적어도 저는 브랜드 정치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도 토론만이 아니라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예.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냥 쓴소리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네. 무슨 표현을 썼어요. 어떤 캐릭터 이름까지 동원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카피 닌자라고 뭐 표현을 했죠. 닌자라고 하면 이렇게 그 뭐 저격하고 뭐 예. 이런 건데 이게 딱 맞느냐, 뭐 윤석열 총장한테 닌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정 교수님이 뭘 지적하는지는 알겠는데 예. 같은 토론회를 보면서도 좀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예. 저는 뭐가 다르냐면 이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8명의 후보의 공약들을 다 점검했을 때 정말로 브랜드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 각각의 후보의 어떤 공약들 중에 그야말로 전에 없었던 또는 상대 진영에 없었던 그런 공약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다 묻고 싶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공약이 있는가 이 말씀인가요, 그럼? 아니 왜냐하면 예. 사실 15대 대선 이후부터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 이 여야 간에 또는 진보 보수 간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복지 부분이에요. 근데 복지 부분마저도 사실은 양쪽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뭐 무상급식 때문에 예. 선별적 복지냐 뭐 보편적 복지냐 이게 대항이 됐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그냥 대세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차이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무너진 현재 상태에서 예. 브랜드 있는 정말 차별화된 공약이 무엇이냐 사실 드물거든요. 모병제 갖고 어저께 말씀들을 하시던데 예. 모병제 지금 사실 진보 진영에서 몇 년 전부터 나온 수년 전 대선부터 나온 거를 갖고 예. 모병제가 내가 했다 이 논쟁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어저께 상황은 이렇게 봅니다. 윤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LTV 아느냐, 뭐 전술핵 아느냐, 그러니까 개념부터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공약으로 넘어갔는데 아마도 저는 3라운드가 더 주목이 된다. 왜냐하면 윤 후보도 예.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다른 후보도 알긴 하네. 그렇다면 좀 더 심화 있게 토론을 벌여야지. 예. 이런 자세를 아마 3라운드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 혹시 누구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한 장면이었고요. 또 다른 장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입니다. 앞부분은 같아요. 뭐 공약 표절 아니냐 뭐 이런 걸 난탈했다는 거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홍준표엔 조국과 또 썸 타고 있다. 이게 앞선 토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또 나왔어요. 이게 보세요. 여기 중간 부분입니다. 하태경, 홍준표, 조국의 검수완박 공약. 이거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누군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요. 강한 반박을 한 거죠.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지난 이번 제가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그래 했다.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은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1차 토론 때 나왔던 조국 수홍 이 표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어제 하태경 후보가 또 한 번 또 압박을 한 겁니다. 앞서서 봤던 지지율 기사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지지율 조사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조사엔 국민의힘 주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내 대선 후보 중에서 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고 나온 흐름이죠. 여기 보시면 추석 연휴 동안 20일 조사인데 홍준표, 윤석열 역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많이 접근을 했죠. 근데요, 그보다 앞서 2주 전 조사에는요, 홍준표 의원이 많이 앞섰어요. 이 조사 자체는. 물론 최근에 지지율 조사가 들쭉날쭉하고 뭐 다르긴 한데 이 조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홍준표 의원이 소폭 내려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혹시 이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배주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한 배경에는 역시 이제 2030 젊은 층 플러스 또 그리고 호남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 성향의 지지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았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기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전략에 맞았다고 봐야 돼요. 구체적인 전략은 뭐냐면은 산토끼 전략을 통해서 집토끼를 잡겠다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집토끼 전략. 그래서 계속해서 반문재인 어떤 정서의 호소에서 보수 지층을 결집하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국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좀 과잉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인 2030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지지층에서 이반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터뷰를 잠깐 보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막말이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태경 후보가 또 조국과 썸 타느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주장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묶어서 예. 조국 프레임으로 때리니까 조국은 내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단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시간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검찰 고발 사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는데 예. 대장동 의혹 국면으로 프레임이 좀 바뀌면서 지금 윤석열이 다시 시간을 막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단 말이에요. 손준성 이분이 이제 측근인데 예. 구체적으로 그 고발 사주에 연루가 됐다라는 것이 나오면 이제 다시 위기 국면이 또 펼쳐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과거에 이제 윤석열 일강 독주 체제는 지금 양강 체제로 확실히 전환이 예. 됐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를 정도의 치열한 싸움과 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설명으로 들리네요. 박정하 전 대변인. 이 지지율 결과, 그리고 앞서 영상도 확인해 봤는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한 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저는 영향을 좀 미쳤고 향후로도 영향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하태경 후보가 1차, 2차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측에 비슷한 혹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도둑이라 얘기했던,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렇죠. 전략으로 검찰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나왔어요. 당신이 수사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했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거는 개혁돼야 된다라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엔 그게 본인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점점 전 10월 8일 날은 4강, 그다음에 11월 초에 가서 최종 후보가 나오는데요. 갈수록 당원 투표율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사이에서 예. 과연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저런 그 스탠스는 사실은 뭐 상처로 표시하면은 왜 우리 외상 입어도 그냥 상처 치료 잘하면 없어질 수 있는데 예. 화상을 입으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뭔가 계속 나오는, 그렇죠. 끝까지 어떻게 남아있죠, 될지 모르는 화상. 그 남아있는 화상과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픈 부분을 예. 건드려서 홍준표 후보가 쉽지 않은 일종의 하나의 덫에 지금 걸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여당 대선 주자들 지지율 결과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뭐 야당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 결과 소개했는데 뭐 아직 모릅니다. 지지율 조사가 또 많고요. 근데 일단 한 곳이 꾸준하게 지금 조사를 해온 상황에서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는 소개를 해드리지만 지지율 조사 뭐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주 상황은 좀 일단 이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올랐습니다. 그동안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억제를 한 분위기였죠. 근데 올랐습니다.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더 낸다. 일단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내달부터 요금 올리기로 했는데 국제유가 급등에 한전 적자가 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되죠. 연료비 연동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죠. 연동돼서 요금이 오르락내락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오르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또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오르기로 된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3조 적자 못 버틴 한전, 연료 단가 맞추려면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아래로 갑니다. 올해 연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연료비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런 건데 그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연료비가 올렸는데도. 민심 눈치에 전기로 못 올렸는데 석탄, 특히 LPG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이른바 탄소 중립, 이거 굉장히 강하게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기로 인상하고 직접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전 가동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보니까 앞으로 탈원전 청구서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국 사례 보세요. 1년 사이 7배나 올라간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 3분기에는 이제 좀 안 됐었고 이번에 좀 늦게나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행된 거라서 걱정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들도 못 하고 있고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딴 것도 다 올릴 거 아니에요. 매번 소재 올릴 때마다 이 소재비 반영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좀 어려움이 따르죠. 자, 주원 교수님. 네. 결국에는 이 전기요금 항상 보면 이제 원전 가동과 연결이 돼요, 지금요. 현 정부에는 사실은 원전 비중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번에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서 이제 가격 인상한 것은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내려가면은 그만큼 낮추고 올라가면은 맞추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상한선도 있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3원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것, 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래 좀 올렸었어야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2분기하고 3분기가 계속 이제 연료비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막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거는 그렇게 물가하고 상승하고 연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이번부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저희가 넷제로 원칙 방침이라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송배선료 선로를 그 바꾸는데 한 연 50조 정도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만 이걸 전환하게 될 때 위험성이 뭐냐 하면은 풍력이나 다른 어떤 태양광인데 이게 이제 그 안정성 변동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날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가상각을 하려면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연료비 연동률의 전기료 인상이 아닌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아마도 쏟아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탈원전 청구서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제시가 된 바라서요. 저는 앞으로도 선진국들도 20% 정도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자체가 원전을 거의 제로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그 부분을 다 메우겠다라는 이러한 정책 우선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고려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3원 올라가는 이런 상한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전기료 인상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럴 때 얻게 되는 고통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멀리 내다본 기사예요. 탈원전 손실 10년 뒤에는 177조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부담이 되는 건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제 이제 전기료가 오른 거예요. 그걸 좀 약간 좀 연결을 짓고 있는 기사인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원전 비중을 좀 줄이는 뭐 이거 탈원전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정책 전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어떤 표현이든 그 영향에 대해서 추산한 건데 이렇게 금액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가운데 전기요금이 올랐다 이겁니다,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 정부는 내년 5월까지만 계속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생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계, 우리 가정이 입어야 될 골병은 이후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번에 뭐 오른다는 게 사실은 킬로와트 시당 3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면 10.8원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은 너무 부담돼서 못 올린다는 거죠. 차마 못 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 어쨌든 이거 우리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수치만 볼까요? 한전이 올해 3조 3천억이 적자예요. 부채가 67조예요. 67억도 아니고 67조.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려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무려 1,400조가 필요해요. 이거 다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솔직해질 필요 있어요. 한전은요. 그냥 우리나라 옛날처럼 우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료예요. 한전은 그냥 공기업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메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엄연한 기업이에요. 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 주주들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꾸 적자가 누적되면 주주들이 압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예. 압력을 해결하려면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몫이에요.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여태껏 괜찮다, 할 수 있다 해왔던 이 탈원전 정책 이제는 대안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년 5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말씀하시지 말고 예. 향후 50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부분이었죠. 원전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자는 부분. 그런데 원전의 비중을 줄이자 보니까 에너지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하자 했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기요금이 아주 소폭 올랐어요, 일단.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우려가 현실로 연휴 끝나자 2,200명 확진. 이거는요, 어젯밤 11시예요. 그럼 자정까지 1시간 정도 더 되면 이거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사상 최다 하루 확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가 뭔가 이제 백신 인센티브, 방역을 조금 약간 푼다고도 볼 수 있죠. 확진자 밀접 접촉을 해도 백신 접종을 완료된 격리 면제. 지금은 완료를 해도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겠죠. 경제활동 등등을 고려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밑줄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이 전제는 뭐냐면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전제죠. 향후 방역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확진은 줄어들지 않아요. 더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일단 위드 코로나, 이거 뭐 확진 드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상황입니까? 이거 감내하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정부가 그 방향 접종률을 높이면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런데요. 지금 싱가포르 사례 접종률이 80%를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확진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예요. 판단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영국, 이스라엘, 또 말씀하신 싱가포르 예. 한 80%대 이상의 그 2차 접종 완료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다 실시했죠. 문제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삼국이 이걸 위기 상황으로 보느냐? 근데 삼국은 위기 상황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사망률, 치사율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감염 이후부터 벌어지는 상황인데 예. 델타 감염의 우세종이 되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알파나 베타 감염보다 훨씬 치사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2,000명까지 나오는 것을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TF팀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즉 매일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 발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T 정책이라고 해서 검진하고 치료하고 격리하고 이런 그것을 전부 다 방역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관리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물론 마스크는 계속 쓰고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접종률이 70%가 넘어가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왜 격리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50%까지는 빨리 올라가는데 접종 완료율이 50%부터 70%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지금 43%인데 70%까지 올리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백신을 좀 많이 맞으세요, 빨리. 이걸 유도하기 위한 그럼요. 거라는 거죠. 급하죠. 왜냐하면 시험 말까지 70%가 달성이 돼야만 이것이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돌파 감염률이에요. 현재 돌파 감염이 2차 접종까지 된 다음에도 확진되는 경우 이게 2.6% 정도인데 이것이 관리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이거 2차 접종까지 했는데 확진되는 거 아니야? 우려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2,200명대인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난다? 그럼 국민들은 공포감 때문에 하지 말아요. 위드 코로나 불안해요. 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접종 완료해야 되고 완료율 높여야 되고 돌파 감염률을 관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확진자 수를 2,000명대에서 묶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그렇다면 정부가 뭔가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2,000명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근데 문제는 치료제가 나오면 좀 그래도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방역 당국에서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표현을 방역 당국 좋아하지 않아요. 네, 위드 코로나 이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해이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표현보다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다.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런 데는 뭐 전면적인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우리는 다르게 가겠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든 위드 코로나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고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관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 돌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80대에서는 67%. 그리고 70대에서는 58%. 따라서 지금 550만 명 정도가 미접종자가 있는데 이분들도 빨리 접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